안녕하십니까, 노종면입니다. 진주 참변을 일으킨 범인 안인득의 얼굴을 경찰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병원으로 이동하는 중에 얼굴이 카메라에 잡힐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관심 대상은 오늘로 예정됐던 피해자들의 발인이 연기된 이유입니다. 유가족들은 국가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YTN이 확인해 보도한 대로 조현병을 알아온 안인득은 이미 9년 전에도 흉기난동을 벌였습니다. 그곳도 진주였습니다. 국가가 막을 수 있었다는, 막았어야 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더 뉴스는 강원도 지진, 정준영 집단 성폭행 의혹, 장외로 나가는 한국당, KT 채용 비리에 새로 등장한 정치인들, 백두산 그리고 베네수엘라와 미국 등에 주목합니다. 주요 뉴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전자결제를 통해 임명했습니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내일 광화문에서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을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4월 임시국회 파행 장기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북한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신형 전술무기 시험 발사, 폼페이오 장관의 협상 배제 요구 등 다양한 카드로 미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건설적 대화를 원한다는 국무부의 대변인 논평 외에는 어떠한 맞대응도 자제하고 있습니다. 북미 수싸움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윤 씨가 일단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되면 본격적으로 김학의 의혹 규명에 나선다는 것이 검찰의 생각입니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가 김학의 사건의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진주 방화살인범 안인득이 범행 당시 다친 손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으로 갈 예정입니다.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에 따라 잠시 뒤 경찰서를 나올 때 처음으로 얼굴이 공개됩니다. 유족들은 정신병력자 관리 소홀 등에 대한 국가기관의 사과를 요구하며 발인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KT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뿐만 아니라 김희정, 김영선 전 의원도 인사청탁한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해당 전직 의원들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더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문형배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오늘 전자결제로 임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내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개점 휴업 상태인 4월 국회가 파행될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국회로 가보죠. 최민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우즈벡에서 전자결제로 임명을 했던데요.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이루어진 임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무산된 이미선, 문형배 후보자를 이 헌법재판관에 임명을 했습니다. 이 청문 보고서 재요청 시한이 지난 바로 다음 날 이 국빈 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제했습니다. 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오늘 오후 3시에 헌법재판소에서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 전 임기를 마친 조용호, 서기석 재판관의 자리를 공백 없이 이어받게 됐습니다. 이 앞서 문 대통령은 어제까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주식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두 후보자 모두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대규모 장외 집회를 이미 예고한 한국당인데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줄곧 이 후보자 임명에 반대했던 자유한국당은 당장 주말인 내일 이 서울 광화문에서 당원과 지지자 만여 명가량이 참석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 한국당은 이번 장외 집회를 위해 전국 당원협의회에 총동원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집회는 황교안 체제 이후 첫 장외 집회로 이 현 정부의 인사 실패 논란 등을 강도 높게 규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기어코 이미선 후보를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한의 영치와 눈치가 있는 정부라면 국민적 지탄과 의회가 파행될 수 있다는 그런 부담 때문이라도 이렇게까지 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근거 없는 가짜뉴스와 인신공격으로 여론몰이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를 넘는 정쟁을 멈추고 국회로 돌아와 민생 법안부터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생은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국정 발목만 잡겠다는 것은 오기의 정치입니다. 한국당이 갈 곳은 청와대 앞이 아니라 이곳 국회입니다. 자, 오늘 열리는 한국당 윤리위원회 얘기도 좀 해보죠. 5.18 막말 파문도 함께 심의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한국당은 잠시 후인 오후 2시 윤리위원회를 열어 이 5.18 망언 파문 당사자인 김술래, 김진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합니다. 이 김술래 의원 등은 지난 2월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5.18 유공자를 괴물 집단으로 칭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이 김술래, 김진태 두 의원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출마를 이유로 그동안 징계를 미뤄왔지만 이 5.18 기념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당 내부에서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오늘 윤리위에서는 세월호 망언 논란을 일으킨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한 징계 문제도 함께 다뤄집니다. 일단 막말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당내 일각에서는 보호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와 윤리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김 전 차관과 관련된 윤 씨의 혐의들은 시효가 다 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별개의 개인 비리 혐의로 체포됐고 또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잠시 뒤면 현재 구치소에 대기 중인 윤 씨가 호송차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신병이 일단 구속이 되면 김학의 수사 전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하죠. 신지원 기자. 네, 김학의 사건 검찰 수사단이 있는 서울 동부지검입니다. 네. 자, 윤 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언제 시작됩니까? 네, 윤중천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늘 오후 2시 40분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윤 씨는 잠시 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10여 킬로미터를 이동할 예정입니다. 오늘 윤 씨는 개인 비리 혐의로 영장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발단이 된 성범죄나 뇌물 혐의는 일단 빠졌고 사기와 알선수재, 공갈 등 크게 3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씨는 지난 17일 아침 체포된 이후 이틀 동안 이곳 검찰청사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학의 사건 검찰 수사단은 윤 씨가 공동대표로 있던 건설업체를 내세워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강원도 홍천 군부대 인근에 골프장 인허가를 내주겠다며 수십억 원을 챙기고 공사대금을 받은 뒤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검찰 수사를 무마하도록 알선해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뒷돈을 챙기고 감사원 전직 간부를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윤 씨가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윤 씨의 개인 비리 정황을 토대로 김 전 차관의 의혹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등을 수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수사단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통령 기록관과 경찰청 정보국, 서초경찰서 등을 어제 저녁 늦게까지 압수수색한 겁니다. 경찰이 입수한 첩보와 수사 기록은 물론 당시 근무자들과 수사관들의 이메일도 압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별장 동영상 등 첩보가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당시 경찰과 청와대 사이에 어떤 보고 절차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검에서 YTN 신지원입니다. 20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의 피의자 안인득의 얼굴이 잠시 뒤 오후 2시쯤 공개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경찰 수사 상황까지 알아보도록 하죠. 차상은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피의자 안인득의 얼굴은 어떻게 공개되는 겁니까? 네,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의 피의자 안인득의 얼굴은 잠시 후 오후 2시쯤에 공개될 걸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흉기낭동 당시에 손을 다친 안인득의 치료가 필요해 병원으로 데리고 갈 예정입니다. 어제 오전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갈 때와는 달리 안인득의 얼굴에 마스크를 씌우지 않기로 해 진주경찰서를 나서는 과정에서 언론의 얼굴이 공개될 걸로 보입니다. 앞서 경남지방경찰청은 어제 저녁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안인득의 실명과 나이, 얼굴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이 마스크를 씌우지는 않지만 본인이 고개를 들지 여부는 카메라를 비춰볼 때 알 수 있겠군요. 자, 경찰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안인득을 구속한 경찰은 계획범죄의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찰이 공개한 CCTV를 보면 방화 3시간 전에 근처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한 안인득이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경찰은 안인득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 사전에 계획했다는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인득의 범행 동기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인데요. 범죄심리분석관이 안인득과 대화를 나눠보니 단답형 질문에는 어느 정도 정확히 답을 하지만 질문이 구체적이고 길어질수록 논리적인 대화가 힘든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CCTV 영상과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종합해서 범행 동기를 찾아낸다는 계획입니다. 안인득은 지난 2010년에도 진주도심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조현병에 따른 심신장애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9년 전과는 달리 이번 사건이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에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도 주목됩니다. 네, 자, 안 씨가 휘두른 흉기에 크게 다친 부상자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부상자들 상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아직 명확하게 파악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번 사건으로 발생한 사상자, 즉 이제 이번 사건으로 숨진 사람은 모두 5명이고요. 그리고 중상자가 3명, 경상자가 3명, 그리고 연기 흡입과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사람도 9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이가 중상자 가운데 1명이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경찰에서는 좀 제법 중한 상태라고 하는데 정확한 상태까지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중상자가 사망자로 늘어나지 않기를 좀 기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차상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장례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희생자 유가족은 오늘 예정된 희생자 3명의 발인을 연기하며 이번 사건이 국가적인 인재로 발생했으며 인정과 함께 국가기관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기관의 대응과 또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장례 일정에 대해서는 공식 사과가 없으면 발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른바 정준영 대화방 멤버들이 여성 1명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르면 오늘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죠. 부장원 기자. 네, 서울지방경찰청입니다. 네, 가수 정준영 씨 등이 집단 성폭행까지 했다는 의혹. 자, 이 단체 대화방에서 정황이 나왔다는 건데 어떤 정황입니까? 네, 정준영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여러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가운데 한 개에서 집단 성폭행 정황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경찰의 발표에선 공개되지 않았지만 어제 피해자가 한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관련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문제의 대화방 참석자는 정준영과 FT 아일랜드의 전 멤버 최종훈, 그리고 버닝썬 MD 김모 씨 등 모두 5명이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지난 2016년 3월 정준영의 팬사인회를 계기로 이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기억을 잃었고 이후 호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직후에는 당황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그 뒤에도 대화방 멤버들로부터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연락이 와서 더 따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단톡방 사건이 보도되자 대화방 내용을 처음 제보한 방정현 변호사에게 문의해 상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의 대화방에는 당시 상황을 녹음한 음성 파일 1개와 사진 6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변호사와 협의 끝에 오늘 경찰에 고소장을 낼 예정입니다. 경찰도 그 정준영 대화방 내용을 갖고 있을 텐데요. 피해 여성이 직접 나설 때까지 이런 정황을 몰랐다는 겁니까? 네,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도 사건 초기부터 정준영의 대화방 내용을 입수해 분석해 왔는데요.
이번 집단 성폭행 정황 역시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어제 피해자 인터뷰가 보도된 직후 문제의 대화방에 성폭행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담겨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여성에게 직접 관련 진술을 듣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왔지만 피해자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되면 철저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준영 대화방 관련 수사는 지금까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담당해왔지만 이번에는 피해자 보호와 성폭행 사건 전문성을 고려해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서 맡게 됩니다. 정준영은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조만간 성폭행 혐의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관련자들 조사가 끝나면서 몰카 파문은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성폭행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정준영 단톡방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버닝썬과 관련한 마약 수사는 지금 진척이 좀 있습니까? 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 공동대표였던 이문호 씨와 중국인 직원 애나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오전 10시 반에 열렸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앞서 이 씨와 애나 모두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요. 앞서 이 씨에 대해선 지난달 19일 마약 투약과 유통 혐의로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보강 수사를 벌여 이 씨에 대해 다시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클럽 안에서의 조직적인 마약 유통 혐의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애나도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애나가 클럽 고객을 상대로 마약을 판매했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강원도민이 또 한 번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강원도 지역에 대형 산불에 이어 올해 가장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해 별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진동에 놀란 주민들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김진두 기자. 네, 김진두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전 지역에서 느낄 수 있는 정도였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지진은 오늘 오전 11시 16분쯤 일어났습니다. 발생 위치는 강원도 동해시 북동쪽 약 54km 해역이었습니다. 규모는 4.3, 올해 일어난 26차례의 지진 가운데 가장 강했고 또 역대 지진 가운데는 28위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강원도에서는 건물이 흔들리는 것을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진도 4의 강한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이 때문에 강원도 소방본부에 95건의 신고 전화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또 경북 지역에서도 진도 3, 경기와 충북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감지가 됐습니다. 기상청은 다행히 이번 지진으로 지진 해일이 발생하지는 않았고 또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10일 포항 인근 해역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일어난 등 최근 동해안 해저 지진이 잇따르고 있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진우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오랜 세월에 걸친 장렬한 투쟁과 참혹한 희생으로 얻어졌으며 우리는 그 역사를 기억하고 후세에 전해야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4.19 혁명 기념일을 맞아 한 말입니다. 이 총리는 오늘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열린 59주년 4.19 혁명 기념식에서 4.19 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탄탄한 초석을 놓았으며 이후에도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분연히 일어섰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우리의 민주주의는 불평등을 완화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며 선동주의를 제어하는 새로운 과제를 안고 있다며 우리 민주주의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4.19 혁명 59주년을 맞았습니다. 국민의 저항으로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모두 혁명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정치체제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변화가 수반돼야 합니다. 4.19가 혁명으로 불리기까지 어려움이 적지 않았습니다. 4.19가 수립한 민주정부를 무너뜨린 5.16 쿠데타 세력은 4.19를 의거로 규정했고 5.16과 함께 헌법 전문에 실었습니다. 4.19 의거와 5.16 혁명의 이념에 입각한 민주공화국을 건설하겠다며 혁명의 이름을 5.16에 붙였습니다. 이후 전두환 정권 때 헌법에서 아예 삭제되는 수모를 겪었고 현행 헌법인 1987년 헌법에서 재기술됐을 때도 혁명이라는 표현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1994년 문민정부 때 비로소 혁명으로 공식화됩니다.
불의한 권력에 저항한 역사적 사건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논란과 고민이 이어졌던 사례는 또 있습니다. 5.18은 1995년 특별법 제정과 함께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됐고 2년 뒤에 국가기념일이 됐습니다. 또 민주항쟁으로 불려온 60은 2007년에 이르러서야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최근 또 하나의 이름 찾기가 진행 중입니다. 3.1운동입니다. 운동으로는 역사적 의미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으니 다른 이름을 찾자는 목소리가 100주년을 맞아 더 커지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대안으로 꼽히는 건 3.1혁명입니다. 황제가 통치하는 제정을 주권자가 국민인 공화정으로 바뀌게 한 사건인 만큼 운동보다 혁명이 적확한 규정이라는 주장입니다. 여론도 긍정적이지만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일을 계기로 삼지 못한 만큼 향후 개헌 등의 새로운 계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경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전직 경찰청장을 입건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파견 근무 당시 경찰의 불법적인 정보 수집과 보고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입건한 전직 경찰청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중반에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 파견 근무했던 인물입니다. 경찰은 이 전직 청장이 청와대 근무 당시 정보경찰의 사찰 활동에 개입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청 정보국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불법 사찰과 정치 개입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청 정보국을 압수수색한 검찰도 정보경찰의 불법 행위 정황이 담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입건한 전직 청장이 불법 정보 수집과 보고를 지시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직 청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치안비서관실은 정보국에서 올라오는 문서를 청와대에 배달하는 창구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만큼 불법적인 정보 수집 지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적으로 많이 다퉈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경찰은 이명박 정부 당시 정보경찰의 불법 사찰 정황이 담긴 보고 문건들이 영포 빌딩에서 발견되면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어 최근에는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직 경찰 총수를 입건한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청와대 윗선까지 수사 영역을 넓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지난 2012년 KT 신입사원 채용 비리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외에 김희정, 김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특혜 채용 혐의로 전직 KT 임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김희정, 김영선 전 의원은 지인의 자녀라며 2명의 채용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서유열 전 KT 사장은 고졸 공채 4명을 포함해 6명의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KT의 인사 담당자들은 이 지원자들이 면접에서 탈락권에 해당하는 평가를 얻자 점수를 조작해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희정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을 맡았고 김영선 전 의원은 2006년 한나라당 대표를 지냈습니다. 두 당사자 모두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20대 여성이 프로포폴을 투약하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동거 중이던 성형외과 의사인 남자친구가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논현동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어제 낮 12시 50분쯤 29살 여성 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집 들어가는 길에 보니까 경찰차 봉고차로 4대 정도 와 있더라고요. 사는 집에 사람 죽었다니까 좀 오싹하고 무섭고. 발견 당시 강 씨의 팔에는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고 수액 봉지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봉지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이 들어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독성이 강해 마약류로 분류되는 마취제를 투약하고 있던 겁니다. 강 씨는 44살 남성 A 씨와 동거 중이었는데 이 남성도 강 씨의 죽음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나는 그냥 부부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야 이제 인사를 했지만 자기들이 식구들이라고 이렇게 소개는 안 했죠, 서로 간에.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성형외과 의사였습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평소 우울증을 앓던 동거녀 강씨에게 프로포폴을 제공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면증까지 겹쳐 처방전도 없이 불법 투여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정식 의료시설이 아닌 곳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모니터링이 안 돼가지고 산소포화가 떨어지면 결국은 뇌사나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집에서 하면 그게 모니터링이 안 되잖아.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군 당국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격 시험을 참관한 신형 전술 유도무기는 지상 전투용 유도무기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북한이 주장하는 신형 전술 유도무기는 지상 전투용 유도무기로 판단하며 탄도미사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는 한미가 공동으로 평가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재원 등 정보 사안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이달과 다음 달 연속해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 일정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백악관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다음 주 26일 미국 방문 계획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다음 달 25일 일본 방문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즉 FFVD 달성 노력을 포함해 북한과 관련된 최근 진전 상황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신형 전술 유도무기를 시험 발사하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협상에서 제외하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잇따라 거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 정부는 일단 차분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의 신형 전술 유도무기 사격 시험 보도와 관련해 시험이 있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하면서도 탄도미사일은 아니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The way I'd characterize it is it's not a ballistic missile, okay? And then also there's no change to our posture or to our operations. 현재 진행 중인 비핵화 협상을 무산시킬 수도 있는 미국 본토 위협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백악관도 전술 유도무기 시험 보도를 인지하고 있으며 추가로 언급할 것은 없다고만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협상에서 배제하라는 북한 요구에 대해 북한과 여전히 건설적인 대화를 원한다는 짧은 대변인 논평으로 반응을 대신했습니다. 미 언론들은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15일 북한의 조속한 비핵화를 압박하고 지난 9일 상원 청문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독재자라고 표현하는 데 동의한다고 언급한 것이 북한의 폼페이오 배제 요구를 촉발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거래를 바란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폼페이오 교체 요구와 신형 전술 유도무기 시험에 대해 북한을 자극할 맞대응을 자제한 것은 북한에 대한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의 기존 일괄 타결식 빅딜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어 북미 양측의 긴장 상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선으로 정치권을 들여다봅니다. 이번 주에도 여야는 4월 국회 일정도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상임위원회만 예외적으로 열린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습니다. 청년 정치인들의 눈에는 이 상황이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구체적으로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청년 정치, 이번 주에도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또 시사평론가인 장희찬 서든포스트 정책실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문제의 정치 고 위원장은 뭐 골라오셨습니까? 네, 흔들리는 미래 바른미래당의 의원총회 파행에 대해서 먼저 좀 골라봤습니다. 예, 어떤 내용이죠? 네, 어제 바로 열렸는데요. 지금 원내 3당 바른미래당,
뭐 선거제도 개혁안부터 공수처 안 여러 예. 가지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 중대 사안들에 대한 당론을 정하는 의원총회가 각 사안에 대한 갈등 그리고 총선을 앞둔 지금 개파 갈등 그리고 외부의 바람에 끊임없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예. 지금 여러모로 흔들리는 미래를 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들리는 미래는 당의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정치의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까? 두 가지 다 포함이 됩니다. 둘 다예요? 네. 뭐 당의 미래는 좀 관심도가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 좀 떨어질 것 같고 네. 어떤 정치의 미래가 흔들립니까? 지금 선거제도 개혁 계속해서 이 코너를 통해서도 계속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예. 사실상 국회가 이 다음 총선에서부터 다당제 구조로 좀 나아가기 위한 예. 이런 협의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패스트 트랙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그 패스트 트랙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네. 민주당의 뭐 합의 부분 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잠시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대로 범인 안인득, 진주 방화살인 사건의 범인인 안인득이 지금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해 이동하는 장면입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저도 뭐 하소연을 했었고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해왔습니다. 그리고 하루도 멀다고 불이익을 당해오고 뭐 이러다 보면 화가 날 대로 나오고 그래도 하소연을 하고 경찰서에 들면 경찰서든 무엇이든 국가기능 아니고 하소연을 해도 제대로 도움도 받지도 못하는 그런 사례들마다 점점 많아져 가고 있었습니다. 진주시 비리와 부정부패 심각합니다. 하루도 멀다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 어느 정도나 많아져 가고 있었는지 그거 좀 조사 좀 해주십시오. 아파트 내 우리가 사는데 주공삼자 아파트 내 완전 미친 정신 나간 것들만 수두룩하다는 자, 그럼 특정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었나요? 특정인만 노리셨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아직도 본인이 억울하다 생각하십니까? 억울한 점도 있고 제가 네네. 잘못한 점은 뭐 당연히 법 처리가 사회실 다 적용받겠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가 뭡니까? 범행 언제부터 준비했어요? 준비가 아니라 점점 불이익을 당하다 보면 화가 날 대로 나고. 범행 동기가 어떻게 돼요? 범행 동기는 뭡니까 그러면? 범행 동기가 어떻게 돼요? 왜 여자하고 노인만 살해했어요? 왜 여자하고 노예만 살해했습니까? 네, 상황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지금 범인 안인득이 나와서 차에 타는 과정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잠시 발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하고 유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고 저도 뭐 제가 하소연을 했었고 10년 안인득 동안 범인 안인득의 얘기를 간단하게만 요약을 하겠습니다. 본인이 불이익을 당해왔다는 항변을 했고요. 그리고 특정인을 노린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왜 여성과 노약자 등을 노렸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범인 안인득은 범행을 저지르는 그 상황에서 본인이 휘둘렀던 흉기, 거기에 손을 다쳤던 모양이죠. 병원으로 손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어제 경찰 신상 공개위원회가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경찰은 얼굴에 마스크도 씌우지 않고 모자도 씌우지 않은 채 병원으로 이송하는 장면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많은 취재진이 범인 안인득에게 범행 동기 그리고 왜 여성과 아이를 특별히 노렸는지 등에 대해서 질문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고 특정인을 노린 것은 아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는데 국가기관이 무시했다는 취지로 본인의 항변을 내놨습니다. 피해자하고 유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네, 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일단 특정인을 노린 게 아니라는 이 범인 안인득의 얘기를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우리 고은영 위원장께서 골라오신 이번 주 문제의 장면이 이제 바른미래당 어제 의총이었잖아요. 네. 그 의총 장면을 동영상으로 잠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여러 의견들을 종합했는데 오늘 비공개로 하기로 했으니까 의원님들 좀 이해를 해주시고 충분히 오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언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기대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토론 내용을 시작하면 좋겠어요. 그럼 민주적으로 진행을 좀 지도부 의견을 따릅시다 그러면. 예. 바른미래당이 주도해서 제3지대에서 빅텐트를 쳐가지고 중도, 실용, 민생 위주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을 전부 규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해보는데 그 바른미래당 역할을 하자. 우리 스스로 개혁적 중도보수 정당을 해서 살아남을 생각을 하고 국민의 마음을 얻을 생각을 해야지 지역당이 되겠다. 민평당하고 합쳐서 그런 생각으로 저는 당이 살아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종 합의된 내용 자체가 지금 상대당에서 번복하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더 이상 논의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말로 한 사람은 합의됐다 그러고 한 사람은 합의한 적이 없다 그러고 바른미래당이 바보같이 이런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리고. 네, 장 실장께서도 어제 이 상황 보셨죠? 네, 봤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고 아마 시청자분들도 조금 이제 지루하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도 도저히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이태규 의원을 필두로 해서 친안철수계 전현직 위원장들이 손학규 지도부 물러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계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의당계 안에서도 호남계와 또 친안철수계가 분화한 현상입니다. 예.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헤어질 때가 되셨다. 처음부터 이념과 어떤 정책이 맞지 않는 분들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합쳤던 것인 만큼 지금부터 갈 길을 가는 게 옳은 방향이 아닌가. 예. 저는 기본적으로 제3당의 필요성에 대해서 대단히 공감을 하는 사람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선이 안 맞는 분들을 억지로 묶어둘 수는 없잖아요. 예. 어느 정책 하나 당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빨리 헤어지시는 게 맞고요. 그 과정에서 민평당과 합당하실 분들은 합당을 하고 또 보수 노선을 드러내고 싶으신 분들은 바깥에서 본인만의 진지를 구축하거나 아니면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논의를 하고 이념에 맞는 행보를 해야지 억지로 묶인 상태에서 이도저도 아닌 모습 보여주는 것 오죽하면 반미스럽다는 신조어가 등장을 했어요. 네, 신조어가 나온 지 꽤 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하나 결정 못하는 걸 이제 반미스럽다고 말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이제는 좀 결단들을 내리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예, 지난주 장 실장께서는 그 바른미래당이 선거제 패스트트랙 추진 못할 거라고 전망했잖아요. 네, 여전히 공수처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입장이 엇갈리면서 예. 합의안이 있다 했다가 없다 했다가 하면서 표결에 못 붙였는데요. 정치권에서도 사실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제 개혁 물 건너 갔다는 사실을요. 다음 총선 같은 경우는 연동형 비례제로 치를 수 없고 지금의 제도로 치른 다음 아마 그 다음 국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지금 사실 국회에서 해결해야 될 법안이 얼마나 많은데 민생 법안이 너무 많은데 공수처와 선거제 두 가지의 발목이 잡혀서 다른 민생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그 법안만 가지고 여야가 싸우는 것. 저는 이것 또한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보거든요. 네. 안 되는 것 일정상으로 이미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인정을 하고 선거제 개혁은 각 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걸면 되고요. 다른 민생 법안에 대해서 더 많은 토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제 의총이 뭐 지금 바른미래당의 복잡한 그런 당내 사정 갈등하고 이제 섞여가지고 네. 좀 가려진 측면이 있습니다만 어제 의총은 그 공수처법 합의안을 가지고 네.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대한 당론을 확인하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보면은 그 핵심 합의안인 공수처법을 둘러싼 바른미래당과 민주당의 합의가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지금도 좀 헷갈립니다. 저도 헷갈립니다. 네, 근데 그 많은 복수의 관계자분들께서 사실상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고 네.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의원총회를 충분히 할 만큼의 진전이 있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총 중간에
네, 홍영표 원내대표가 그 협상 과정들을 번복하는 이런 발언들을 하게 되죠. 그게 지금의 어떤 사태를 좀 불러왔는데요. 사실 저는 좀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예. 안건 자체를 태우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들어 보류하겠다. 다음 의총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 정도의 어떤 의원들 간의 합의 정도는 있었던 파행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지금 합의문 가지고 바보 같은 의총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원내대표 간의 합의 부분 아니었겠습니까? 사인 예. 간의 거래가 아닙니다. 네. 합의문이 없어도 충분히 협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이 부분에서는 말을 번복한 민주당이 좀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보고요. 말을 번복한 게 확인된 사실인가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이전에 많은 협상 과정에서 이제 그 복수의 관계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것들이 고 위원장께서는 많았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말을 번복한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죠. 네. 뭐 바보 같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바미 같은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법도 했어요. 그 말은 안 나왔습니다만. 자, 이번 주 문제의 장면 두 번째 장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장해찬 실장이 골라온 장면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김경수 경남지사 보석이 신청되었습니다. 그리고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네. 경남 창원에 머물러야 하지만 도청에 정상적으로 출퇴근하는 게 가능하고요. 사흘까지는 신고를 안 하고 근거지를 옮겨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법적 해석으로는 1박 2일 정도의 서울 출장도 가능해진 셈입니다. 굉장히 제약이 약한 어떻게 보면 신분의 인신의 자유를 많이 허가해 준 보석입니다. 예. 그런데 이 결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연히 환영하는 논평을 냈고요. 야당에서는 사법부가 결국 정치권의 눈치 보기를 했다. 이런 반응인데 저는 판결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예. 내 마음에 드는 판결이면 사법부가 잘못된 거고 내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이면 내 마음에 드는 판결이면 사법부가 잘한 거고 예. 네. 내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이면 사법부가 문제 있다고 흔드는 이런 정치권의 행태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고 싶어요. 예. 이번에는 자유한국당이 이 사법부의 판결을 또 비판하고 정치권까지 비판하고 있지만 1심 판결이 나왔을 때 더불어민주당에서 판사를 적폐 판사로 지목하고 예. 탄핵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단순히 항소 의지를 밝히는 정도가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어떤 이 침해가 도를 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만약 그때 조금만 자중했다면 이번 보석 판결 같은 경우도 정치적 정쟁이 될 가능성이 조금 낮지 않았겠는가. 예. 심지어 또 이번 이 재판장이 차문호 부장 판사입니다. 근데 처음 재판장이 결정됐을 때 더불어민주당의 토크 콘서트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요. 이분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전속 재판 연구관이었기 때문에 예. 양승태 퀴즈다. 재판부 기피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공당의 예. 토크쇼에서. 그랬다가 이번에는 또 보석 판결을 허가해 주니까 현명한 판단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심까지 가야 될 재판이고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판결이 나오든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이 정치권의 힘으로 사법부를 흔들려는 그러한 모습은 여당, 야당 모두 좀 자중해줬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전하고 예. 싶어서 이 장면을 골랐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사법부 존중한다, 법원 판결 존중한다라는 입장이 수시로 나오지만 또 이제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이 나오면은 공격하는 그런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제 모순인 거죠. 입장의 모순. 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도 장해찬 실장님과 동일한 생각을 하고요. 사실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때 이쪽으로 귀를 기울이다가 이쪽으로 귀를 기울이다가 이런 것들을 오히려 정치권에서 조장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계속 낳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이번 정부의 핵심 과제인 사법개혁의 과도기적 모습이라고도 볼 수 없고 이상적인 모습이라고도 저는 볼 수 없거든요. 때문에 이렇게 정치권의 어떤 경박한 사법부를 존중하지 않는 이런 것들은 좀 삼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존중하고 또 판결에 대한 판단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사법부 좀 뭐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법부가 판단을 하면 결정을 하면 따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존중하는 거고요. 그러나 존중하지만 비판한다. 존중하지만 마음에 안 든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좀 건조하게 1심 판결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왜 논리적 허점이 있고 법적 허점이 있는지 밝히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비판은 괜찮다. 네, 또 항소권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현직 국회의원들이 몰려서 마치 그 판사가 적폐 판사인 것처럼 실명을 거론하면서 규탄하는 행사를 가지고 또 실제로 그 판사의 이력을 다 문제 삼아서 이 판사 탄핵해야 된다는 말을 공공장소에서 하고 또 2심 같은 경우에도 재판장이 선정되자마자 정작 재판을 받는 김경수 지사 측 변호인에서는 기피 신청을 안 했습니다. 예. 이 차문호 부장판사가 기피 신청할 거면
지금이라도 하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재판 받겠다고 했는데 예. 바깥에 있는 정치권에서 너무 판사 한 사람의 인신공격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법리와 상관없이 재판장들이 느끼는 부담감이 너무 커질 수 있잖아요. 예. 그러고 이런 식으로 정치적 쟁점화를 시켜버리면 어떤 결론이 나와도 반대쪽에서는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이거 정치 재판이었다. 주장할 수 있는 역공의 근거를 제공해주는 셈입니다. 저는 첫 단추를 1심 결과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매우 잘못 끼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석 판결 이후에 자유한국당도 덩달아 단추를 잘못 깨고 있다. 우리가 사법부에 대한 존중, 삼권 분립의 원칙을 입법부인 국회에서 먼저 좀 모범적으로 보여줘야만 국민들도 사법부를 믿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보죠. 이번에는 고은영 위원장이 골라온 장면입니다. 진짜 야당하고 물음표가 붙어져 있습니다. 네. 왜 물음표를 붙였나요? 네, 지난 17일 최고위원 중진위원 회의에 참석한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조국 수석 차출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입장을 표명을 한 것인데요. 예. 사실상 야당으로서 이런 청와대 인사에 대한 책임 묻기 그리고 조기에 이렇게 나오는 어떤 그 총선 대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선을 그은 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조국 수석 차출론이 나온 다음에 사실상 민주당에서는 끊임없이 홍영표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고 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같은 경우엔 이 소문, 이 설에 대해서 어디 한번 붙어보자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좀 연기처럼 말만 이렇게 희뿌옇게 돌아다니고 있는 와중에 사실상 야당에서 책임 묻기와 어떤 선긋기 정도는 이번엔 적절한 표현을 좀 했다라고 좀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말한 조국 차출론은 어설픈 출구 전략이다. 이런 이제 지적과 비판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근데 이해찬 대표는 선거는 뭐 차출하고 그런 거 아니다. 조국 차출론은 근거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중요한 건 이 실체가 없는 이런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조국 수석이 호출이 되고 네. 그리고 어떤 그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 이런 사실상 국회에서 계속해서 일어났던 안 좋은 문화가 이번에도 좀 보여지는 어떤 이런 부분인데요. 중요한 것은 계속된 어떤 청와대의 인사 실수, 여러 가지 사법 개혁이 제대로 완수가 됐는지에 대한 이 조국 수석이 이뤄낸 과오,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쏙 빠진 채 총선에 대한 인재 이야기만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보고 그 지점을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금은 짚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수석이 결국 총선에 나올 것으로 보시는지요? 저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냥 그야말로 진짜 무관한 사람들이 가능성만 계속 연기를 짚히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뭐 우선은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죠. 특히나 PK 지역에서는 지금 여론이 또 심상치 않으니까 조국 수석이 PK의 간판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품으니 시당 위원장도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아니겠어요? 그러나 조국 수석 입장에서는 본인이 민정수석이 된 첫 번째 이유가 사법개혁입니다. 공수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인데 이게 총선 이전에 명확하게 해결될 기미는 잘 안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본인의 첫 번째 명분을 완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거를 나가서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겠다는 게 아마도 조 수석 입장에서는 순서가 아니다. 이런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고요. 저는 언젠가는 정치를 하실 가능성이 높지만 이번 총선이라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법개혁 법안들이 통과가 된다면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총선은 정치적으로 나와서 조국 수석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정수석이었을 때 그때 열린우리당에서 문재인 대통령 당시 민정수석에게 출마하라는 러브콜을 강하게 보냈는데요. 민정수석 끝내자마자 네팔로 가셨거든요. 그리고 정말 열린우리당과 지금의 여권이 위기일 때 구원투수처럼 등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 만약 정치권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지금 같은 뭔가 애매모호한 상황이 아니라 이 진보 진영이 큰 위기에 빠졌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구원투수 역할을 맡았던 것처럼 그런 길을 걸어가려 하지 않을까. 단순히 국회의원 한석되는 것에 큰 의미를 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전망일 뿐입니다만. 어떻습니까? 수긍이 가는 전망입니까?
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짚고 싶었던 건 이렇게 본인의 의지 혹은 어떤 이런 상황에 대한 어떤 청와대 인사라든지 어떤 구체적 인물이 어떤 일을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쏙 빠진 채 그냥 인재 도입 그리고 어떤 총선의 분위기 조성 이런 것들의 어떤 국회 문화를 조금 짚고 싶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자, 다음 장면 볼까요? 네, 네 번째 장면의 제목은 김칫국입니다. 장혜찬 실장께서 골라오셨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등장하는군요. 네, 이해찬 대표가 얼마 전 원외 지역위원장들 모인 자리에서요. 예. 덕담을 했습니다. 여기에 모인 원외 지역위원장들 한 125명이 모두 당선되면 더불어민주당 지역구석이 240석이 되고 비례대표를 더하면 260석까지도 될 수 있다. 예. 그럴 가능성이 보인다. 덕담 차원의 농담이라고 봐야겠죠.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지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네. 노릇이니까요. 네. 그렇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로 240이나 260석을 거론하는 게 좀 부적절했다. 어떤 차원에서 부적절합니까? 여당 내부에서도 네. 총선이 1년이나 남았는데 우리 안에 좀 지나친 자신감, 오만함을 은연중에 드러낸 것이 아닌가. 예. 여당 내부에서도 좀 비토하는 기류가 있고요.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 같은 경우에서도 이해찬 대표의 발언을 비판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더뉴스에도 자주 출연하시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님의 말을 참 즐겨 듣는데 그분이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선거와 골프는 고개를 쳐드는 순간 지는 것이다. 네. 라는 말을 정말 자주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1년도 이제 안 남았는데 벌써부터 당대표가 농담이고 덕담이긴 하지만 약간 고개를 드는 기미가 보이는 게 아닌가. 지금 PK나 충청권에서는 지방선거와는 민심이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 만큼 좀 더 낮은 행보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네. 덕담인 걸 알지만 이 장면을 골라봤습니다. 네, 뭐 덕담이고 농담 차원이었다고 얘기하는데 한번 뉘앙스를 직접 확인을 해볼까요? 오늘 125명 원외위원장들 이렇게 회원인 이 협의회가 막 총회를 하는데 이 125명이 다 내년에 당선되면 우리 당이 240석이 됩니다. 거기 비례까지 합치면은 260석쯤 될 겁니다. 충분히 우리가 꿈꿔볼 수 있는 그런. 네, 뭐 농담이고 덕담인 거는 영상을 확인하니까 알 수는 있겠군요. 네. 자, 이 자리에서 전략 공천 안 한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그건 어떻게 네. 들으셨습니까? 사실 전략 공천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일면 공정해 보이는 이런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네. 사실 하지만 많은 청년 정치인들 은 어떻게 생각할지 좀 의문인데요. 결국 지역 내에서 내부 정치 치열하게 하고 지역 내에서 얼마나 많이 돈 선거할 수 있는지 그 적자만이 생존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로도 비춰질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지금 공정한 룰을 세우겠다라는 예. 그런 말이 지금 더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상 선거제도 개혁은 이미 이해찬 대표의 머릿속에서 없구나 이미 떠난 이야기구나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좀 발언들이었습니다. 실망스럽게 들렸다는 말씀이시네요. 전략 공천을 안 하면은 일견 공정해 보이기는 하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청년도 있을 것이고 또 소외된 그런 계층도 있을 텐데 그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나오기는 힘든 거 아닌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셨어요. 뭐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그러나 이제 소수자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에 적극적으로 영입을 하면 될 것 같고 예. 이번에 민주당에 지금 공천안 보게 되면 신인에게 예전보다 훨씬 많은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현역 의원들도 다 경선을 시키면서 어느 정도의 페널티를 또 줄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선을 하면서도 물갈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저도 청년이지만요. 우리 청년들이 너무 전략공천 주세요, 비례대표 주세요 이렇게 자꾸 정치권에 바라기만 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 제가 386도 참 싫어하지만 예.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 자리를 싸워서 따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청년 정치인들이나 소수자 정치인들도 물론 지역 정치가 여전히 돈이 많이 좌우하고 조직이 좌우하는 게 사실입니다만 정당 안에서 룰을 유리하게 바꾸면서 나가서 싸워서 쟁취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필요도 있겠다. 따라서 예. 이해찬 대표의 이 전략 공천 웬만하면 안 하겠다는 발언을 액면 그대로 놓고 마냥 비판하기만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 생각이 조금 다르게 들리긴 합니다만
고위원장도 싸우지 않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네, 제가 아까 전에 공정한 룰을 네.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들과 좀 맞닿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주뿐 아니라 굉장히 많은 지역들, 수도권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성 그 권력을 가진 그런 지금 현역 의원들 굉장히 지금부터 치열한 내부 권력 정치가 지금도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속에서 공정한 룰을 먼저 중앙당에서 세우지 않으면 그 안에서의 어떤 그 쟁취, 투쟁 이런 부분이 제도적 압력에 의해서 사실상 공허한 메아리일 뿐임을 사실상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의 공천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떤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얘기를 진행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자, 5번째 장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막말을 해도 주는 바른 정치 언어상. 고은영 위원장이 골라오셨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인데요. 국회를 빛낸 바른정치 언어상 부문에서 품격 언어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네. 이 상을 받은 그날 오전 세월호 참사 5주기 4월 16일 당일이었습니다. 그때 SNS에 이렇게 정확히 남겼는데요.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 하세요.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징글징글해요. 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이렇게 올렸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품격 언어상을 받은 그 당일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적절했다. 하지만 이 상을 수여한 주최 측에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수상자로 결정이 됐는데 시상식을 하는 날, 그날 아침에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럼 그 한국 정치 커뮤니케이션 학회라는 곳인데 상을 취소했어야 맞나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 상의 내막을 조금 들여다보면 네.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이 상 같은 경우는요. 국회에서의 공식 회의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했는지 보고 주는 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본회의, 상임위 회의, 예결위 회의 등 여러 가지 국회 공식 회의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동료 의원들 사이에 좋은 언어 사용이 돋보였을 때 주는 상이기 때문에 물론 정진석 의원이 그날 당일 SNS로 무리를 일으킨 것은 맞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명진 전 의원과는 결이 좀 많이 다르고요. 본인도 또 사과를 했고 유족이 아니라 어떤 정치권을 향한 말이라는 해명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상의 취지와는 조금 무관한 행보였지 않나. 이 상의 취지가 국회 내부에서의 공식 발언에 대해 주는 것이었다면 그대로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정진석 의원 본인이 스스로 못 받겠다 이렇게 사양할 수 있지는 않았을까요? 정치인이라면? 글쎄요. 그 부분은 이제 본인의 정치적 선택인데요. 네. 처음에는 사실 사과를 안 했었거든요. 네. 이게 의도가 잘못 전달될 것뿐이고 정치권을 향한 말이기 때문에 해명하는 데만 그쳤습니다. 근데 향후 이제 여론이 좀 더 악화되자 본인의 생각에 좀 짧은 점이 있었다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고 당의 징계를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징계가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정도로는 그래도 어쨌든 징계를 수용한다고 하니까 이후에 당의 절차를 좀 믿고 지켜볼 필요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이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주는 상들이 좀 있잖아요. 조금 전에 여야 정치인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상을 받고 사진도 찍고 웃고 이런 상의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말을 평가하는 코너를 계속 몇 개월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인의 말이 아니라 공인의 말을 평가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 공식 회의석상뿐 아니라 국회의원이 발언하는 모든 이야기, SNS, 팟캐스트, 언론, 저는 그 책임을 응당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모니터링의 기준에 좀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여기 보니까 언론학, 법학, 정치학 전공자 한 300여 명이 모인 학회에서 주는 상이더라고요. 저는 이런 상을 이렇게 받게 되면 결국엔 그 국회의원이 다음 선거 공보물에 이 내용을 올리게 됩니다. 학회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그 도움을 주는데 일조하는 셈이고 국민의 눈을 가리는 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집단에서 정치와 언론에 대해서 제 기능을 하라고 촉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려면 저는 이 상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응당 제대로 된 모니터링 기준을 다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입장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마지막 장면 하나 남았습니다. 자, 여성이 소환될 때라는 제목이고요. 고은영 위원장이 골라왔습니다.
네, 지금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에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구속 기간이 4월 16일부로 끝났습니다. 예. 네, 다른 혐의인 공천 개입, 당시 이제 새누리당이죠. 네. 공천 개입 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되어 있어서 사실상 뭐 계속 수감 상태로 재판을 좀 진행을 하는데 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17일이 되자마자 건강상의 이유로 이제 형 집행 정지 신청서를 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악화됐다고 하죠. 네. 네, 기다렸다는 듯이 어떤 자유한국당 의원들 그리고 황교안 대표 이제 다 석방을 요구하는 이런 그 메시지들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요. 제가 주목했던 것은 황교안 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예. 여성의 몸으로 그 좀 힘든 상황들을 버티고 있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만 소환이 되는 여성의 약함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세월호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라고 국민들이 물었을 때 자유한국당 당시 새누리당의 의원들이 여성의 사생활이다, 여성 대통령의 사생활이다라고 하면서 여성의 프레임을 갖다 댄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예. 좀 떠올라서 이 장면을 좀 다시 뽑아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나 한국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에 관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움직임과 무관하게 일단 그 논거로 여성 프레임을 가져왔다는 문제를 지적하셨네요. 동의하십니까? 저도 굳이 왜 여성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형집행정지의 어떤 법적 근거를 보게 되면 뭐 생명의 위중함을 느끼거나 정상적으로 복역하기 힘들 정도의 건강상 문제가 있을 때 집행정지가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대통령 사면에서는 정치적인 고려사항이 들어갑니다만 형 집행정지에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정치적인 고려를 할 만한. 네. 그러니까 국민 통합이나 예를 들면 뭐 국격을 위해서 전직 대통령 계속 수감하는 건 옳지 않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주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어요. 예. 근거가 없는 걸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말고요. 빨리 지금 국정농단 재판에 협조해야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나오잖아요. 예.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만 사면 논의도 그때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루빨리 구치소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한다면 설득해서 재판에 좀 빨리 나오시게끔 한 다음 확정 판결을 받고요. 그때부터 사면 운동을 하는 게 올바른 절차다. 보수 정당의 첫 번째 가치 저는 원칙이라고 보는데 법적인 원칙이 없는 이유로 자꾸만 형 집행정지 이런 거 결국 편법이거든요. 예. 있는 그대로 좀 사면을 원하더라도 정도의 방향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면을 원한다는 말씀은 아니시고 만약에 그런 입장을 견지하려면 원칙을 밟아라. 그렇죠. 네, 이런 형 집행정지, 이제 건강을 이유로 한 형 집행정지 말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인 석방을 추진하는 그런 기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번 건도 마찬가지고 지난 3.1절 특사, 3.1절 특별 사면 당시에도 계속해서 특사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시시때때로 국면이 다가올 때마다 계속해서 석방을 해야 한다, 사면을 해야 한다라는 메시지 나올 겁니다. 하지만 지난 3.1절 특사 때 강정 해군기지 건설 과정 그리고 밀양 송전탑 건설 과정 그렇게 국가가 유발한 어떤 범법 행위에서 상처받은 국민들 얼마나 특별 사면 됐습니까? 10%, 6%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국민들에 대한 특별 사면 논의 이런 것들도 이렇게 까다롭게 진행이 되는데 부패한 위정자가 마땅히 죗값을 치르는 데 대해서 저는 특별 사면 이야기, 석방 이야기 더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오늘도 청년의 시각으로 우리 정치 현실을 들여다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정권이 국민들을 향해서 총을 쏘았어요. 똑같은 일이 1980년에 벌어졌죠. 20년 뒤에. 이 정권은 자유한국당 전신 정권들이 지금도 그런데 이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5.18 관련 망언, 강원 산불과 관련 신색깔론에 기반한 혐오 정치, 허위 조작 정치로 국민을 편가르게 하고 거기서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끊어내기 바랍니다. 신색깔론에 기반한 혐오 정치, 이 약속을 끊어내기 바랍니다. 이미선 후보자 임명이야말로 좌파 이념 독재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제 이 정권은 더 이상 의회 내에서 법 개정 투쟁에 매달릴 이유가 없어집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오만과 독주의 전자 결제 클릭 한 번이 이 마지막 둑을 넘어뜨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만과 독주의 전자 결제 클릭 한 번이 이
마지막 둑을 넘어뜨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새누리당 출신 KT 부정채용 청탁 의혹이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구속되어 있는 서유열 전 KT 사장이 이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용 비리는 청탁과 수탁으로 짝을 이루는 범죄입니다. 한쪽은 이미 구속되어 애타게 암탉을 찾는 수탉 마냥 매일매일 우러대고 있습니다. 이제는 짝의 부름에 응답할 때입니다. 한쪽은 이미 구속되어 애타게 암탉을 찾는 수탉 마냥 매일매일 우러대고 있습니다. 디테일이 공간을 완성합니다. 어느 자리나 빠짐없이 바람이 닿아야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까지 깨끗해야 합니다. 디테일의 차이를 아는 당신의 선택. 삼성 시스템 에어컨 360. 바람 없이 시원한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전자결제로 임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맞서 내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16분 강원도 동해시 북동쪽 54km 해역에서 규모 4.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강릉과 동해 등에서는 건물이 흔들렸다는 등의 신고가 9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씨가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되면 김학의 의혹 규명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입니다. 진주 방화살인범 안인득의 얼굴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숨진 피해자의 유족들은 정신병력자 관리 소홀 등에 대한 국가기관의 사과를 요구하며 발인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KT 티켓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영선, 김희정 전 의원이 인사청탁을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두 전직 의원은 어떠한 청탁도 없었다며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오늘 전자결제로 임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좌파 독재라고 비난하며 내일 대규모 도심 장외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꽉 막힌 전국이 파행을 빚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이미선, 문형배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했습니다. 청문 보고서 재요청 시한이 지난 바로 다음 날 국빈 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제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과 문형배 재판관은 오늘부터 임기를 시작합니다. 하루 전 임기를 마친 조용호, 서기석 재판관의 자리를 공백 없이 이어받게 됐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18일까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주식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두 후보자 모두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청와대는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피해야 하고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 보유 관련 사실관계가 알려지면서 여론도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결격 사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이 당장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주말 집회를 예고하면서 전국은 급속하게 얼어붙는 분위기입니다. 한국당은 10,000명 이상 집결을 목표로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이 정권이 이미선 후보자 임명에 매달리는 데는 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미선 후보자 임명이야말로 좌파 이념 독재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신공격과 여론몰이를 멈추고 국회로 돌아와서 민생 법안부터 처리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민생은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국정 발목만 잡겠다는 것은 오기의 정치입니다. 한국당이 갈 곳은 청와대 앞이 아니라 이곳 국회입니다. 야당의 반발은 이미선 재판관 임명에만 그치지 않고 현 정부 정책 전반과 청와대 인사검증 책임까지 걸쳐 있어서 여야가 조기에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긴급 회동을 열고 공수처 합의안 조율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그리고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오늘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갖고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에 대한 막판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오늘 회동에서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법안과 선거제 개편 처리 방향을 두고 최종 문구 조정 작업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어제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무산된 공수처에 판사와 검사, 경찰 고위직에 한해 부분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어제 의원총회에서 공수처에 부분 기소권을 부여하는 안을 두고 민주당과 합의했다며 추인을 시도했지만 민주당 측이 합의를 부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무산됐습니다. KT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뿐 아니라 김희정, 김영선 두 전직 의원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강력히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죠. 박규환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거론된 당사자는 지난 2012년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었던 김희정, 김영선 전 의원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KT 홈고객 부문 고졸 공개 채용 과정에 지인 자녀 등의 취업을 청탁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청탁한 지원자는 면접 등 전형 과정에서 탈락권 점수를 받았지만 점수 조작으로 결국 최종 합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희정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을 맡았고 김영선 전 의원은 지난 2006년 한나라당 대표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희정 전 장관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도 자신은 KT 채용과 전혀 관계가 없고 정치 검찰이 벌이는 야당 정치인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까지 제기됐던 청탁 인사들, 그러니까 이제 모두 공개가 된 겁니까? 네,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 2012년 KT는 대졸공채 5명과 고졸공채 4명, 모두 9명을 부정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대졸공채 청탁자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등 4명이 지목됐고 1명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고졸공채 부정채용 청탁자로는 전직 의원 2명이 있고 그중 1명은 장관까지 역임했다고 알려졌었는데요. 전 KT 노조위원장에 이어 이번에 김희정, 김영선 전 의원이 지목된 겁니다. 특히 전 노조위원장이 청탁한 2명은 서류 전형부터 임원 면접까지 4개 채용 단계에서 모두 불합격하고도 최종 합격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검찰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검찰은 우선 조만간 이석채 전 KT 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혜가 있었던 채용 과정 대부분이 이 전 회장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전 회장은 대졸공채 1차 면접 직후 합격시켜야 할 대상을 직접 찍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KT 본사를 2차례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또 부정채용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15일 서유열 전 KT 홈공획 부문 사장을 구속 상태로 기소했는데요. 서 사장의 첫 재판은 오는 29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17일 검찰에 체포된 이후 서울 동부구치소에 머물러 온 윤 씨는 검은 양복에 흰색 마스크 차림으로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 청사로 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40분, 그러니까 조금 전 사기와 알선 수재 등 개인 비리 혐의로 체포된 윤 씨에 대해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합니다. 윤 씨는 지난 2008년 무렵
강원도 홍천의 골프장 건축 인허가를 책임지겠다며 수십억 원을 챙기는 등 건설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검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뒷돈을 챙기고 감사원 소속 직원을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장례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희생자 유가족은 오늘 예정된 희생자 3명의 발인을 연기하며 이번 사건이 국가적인 인재로 발생했으며 인정과 함께 국가기관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기관의 대응과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장례 일정에 대해서는 공식 사과가 없으면 발인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의 이문호 대표와 중국인 직원 애나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반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열었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이 씨는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나온 애나 역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문호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지난달 영장이 기각된 이후 두 번째입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현직 목사가 요양시설에서 직원과 장애인을 성폭행했다는 의혹 어제 보도해드렸습니다. 무려 8년 동안 이어졌지만 협박과 폭행으로 피해자들은 신고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해 불안에 떨어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박모 목사를 상습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들은 심한 불안감에 떨어야 했습니다. 폭압적인 박 목사가 고소당한 사실을 알면 해코지할 게 뻔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차도 다 사버렸어. 유리창 앞유리, 옆유리를 깨갖고 문을 따고 나를 끄집어낸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약을 먹고 자고 있어요. 신경 안정제하고 이제 수면제하고 해갖고. 목사의 집이 가깝다는 점도 공포심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보호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겨우 3분 거리에 상습 성폭력 피의자의 집이 있지만 접근 금지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대신 제안한 건 버튼만 누르면 신고가 접수되는 스마트워치. 이마저도 수량이 없다며 피해자 한 명에게만 지급됐습니다. 그게 딸려갖고 재고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만 있다 그래갖고 우선 해주고 저는 아무런 조치를 안 해주고 게다가 구형 스마트워치를 받아 실내에서는 작동도 쉽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이거 주면서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안 되면 112에 전화하래요. 그 경찰이 그러시더라고요. 결국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늦은 밤 목사가 장애인 피해자가 머무는 장소에 불쑥 찾아간 겁니다. 문을 막 소리여서 깜짝 놀라서 그냥 나와봤더니 얘기 좀 하자고 그래서 그때도 술을 먹은 것 같았어요. 보니까 옆에 뭐 버튼이 있길래 눌러는데 눌러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급한 일을 112에 그냥 바로 신고했죠.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정말 저게 좋은 건지. 경찰은 YTN의 취재가 시작되자 바로 모든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은 더 허탈할 뿐입니다. 대부도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직장을. 저희 신랑이랑 다. 애까지 다 안고 가가지고 가족이 보호하자. 분명히 요청했고 왜냐면 둘이 따로 있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YTN 박광렬입니다. 20대 여성이 프로포폴을 투약하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제 낮 12시 50분쯤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29살 강모 씨가 수액 바늘이 꽂힌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발견 당시 강 씨의 팔에 연결된 수액 봉지에는 프로포폴이 담겨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 씨와 동거를 하던 성형외과 의사 44살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울증을 앓던 강 씨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전 7시쯤 부산 대연동 주택가에서 여대생 21살 A 씨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숨진 A 씨의 시신은 승용차 아래에서 발견됐고 목이 졸린 흔적 등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어제 저녁 8시 10분쯤 유력 용의자 25살 이모 씨를 자신의 집에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전자 감식 등으로 이 씨가 A 씨를 살해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청와대는 음주운전은 소중한 인생을 잃게 만드는 심각한 범죄로 우리 사회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혜승 디지털 소통센터장은 음주운전으로 어머니를 숨지게 한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 센터장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지난해 통과됐지만 이번 사고는 법 개정 전에 일어나 새 법이 적용되지 못했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경영 전문가를 하면서 이렇게 정치권에 줄대고 회사를 사유화하기 바쁜데 안전관리하고 일할 시간이 제대로 있었겠나 싶은 것이죠. 여전히 정치 줄대기의 꽃은 저는 뭐라 해도 채용 비리다. 채용 비리는 관리 체계를 붕괴시킬 수도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잘 알고 계시다시피 김성태 의원 자녀뿐 아니라 조카도 있다고 들었고 그 외에 9명의 채용 비리에 대해서 수사가 상당히 진척되고 있는데 질의하실 때 왜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화재 원인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을 때 이런 근본적인 원인 때문에 연관성을 갖고선 질문을 해주셔야 됩니다. 화재 원인이 생겼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게 상관없다고 말씀 함부로 하세요? 그래서 김성태 의원 딸은 서류 전형 적성검사 면접 등의 절차도 없이 입사 지원서 적성검사 최종 합격했다는 것이 밝혀졌고 뒤늦게 이르니 인성검사에서 D등급을 받았는데 불합격 대상이었는데도 이를 뒤집어졌다 이런 것이죠. 최근엔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홍문종 보좌관 4명이 KT에 입사했다는 의혹까지 있습니다. 누차 여기 여야 간의 정치 공세화되지 않도록 유의하자라고 강조를 했고 그 정신이 이때까지 지켜져서 오늘 청문회가 성립이 된 겁니다. 화재 원인과 그 대책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해서 이 신사 협정을 지키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는 위원장님께서 저는 좀 강력한 말씀을 좀 해주시기를. 조동호 후보가 흠결이 많고 정말 부적격해서 낙마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동호 장관보다 더 흠결이 많은 사람들이 줄줄이 임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상생보상협의체가 구성이 됐는데 단체 4곳이라고 하면서 근데 이 국회에 우리 왜 제일 야당인 한국당이 빠져 있습니까? 완전히 제일 야당인 한국당 패싱 현상이 지금 일어났어요. 야당도 패싱해 놓고는 지금 여기 민생경제연구소라는 시민단체가 켜 있어요. 이 단체가 누굽니까? 참여연대에 상호국장 같은 걸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정부가 참여연대가 정부를 한번 올려보세요. 저희 쪽은 전혀 저희가 무슨 방해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야당을 제쳐놓으시는 거는 위원장답지 않으시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연락을 다 한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 야당 의원들하고도 그 의사를 모은 다음에 동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청문회랑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내가 얘기한 수입 신고 서류를 위조해 짝퉁 의류 9만 점, 정품 가격으로 110억 원어치를 제조해 판매한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 세관은 상표법 위반과 공문서 변조 혐의 등으로 주범 47살 허 모 씨를 구속하고 제조와 유통을 도운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허 씨 등은 지난 5년 동안 국내외 오픈마켓, 온라인 중개몰을 통해 라코스테와 폴로 등의 짝퉁 의류 9만 점을 정품으로 속여 8만 명에게 40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매각 대상이 된 아시아나항공이 공정위의 과징금 제재까지 받게 됐습니다. 자사이익을 위해 여행사에 특정 업체와 거래하라고 강요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평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각을 앞둔 아시아나항공이 과거 여행사를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행사가 항공권 판매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예약과 발권을 처리하는 중간 과정을 특정 업체만 거치도록 강요한 겁니다. 그 결과 아시아나는 특정 업체로부터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아 지출을 줄일 수 있었지만 여행사들은 선택권이 축소돼 비용 부담이 추가로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공권 예약과 발권 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체는 국내에 3곳이 있고 경쟁 관계에 따라 여행사가 유리한 조건의 업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아시아나가 우월적 위치를 이용해 여행사의 불이익을 강요한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나는 문제가 된 중간업체와 지난 2009년 합작법인을 설립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2015년에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장남 박세창 아시아나 IDT 사장이 법인 대표로 취임하기도 했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그룹 재건 과정에 계열사의 자금을 부당하게 끌어다 쓴 혐의로도 공정위 조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사역한 동물은 동물 실험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서울대학교가 실험 대상으로 금지된 사역견을 실험에 이용하면서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병천 교수에 대해 관련 연구를 중단시켰습니다. 서울대는 이 교수의 스마트 탐지견 개발 연구를 중단시키고 이 교수가 맡고 있는 실험동물자원관리원 원장직 직무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동물보호단체 비글 구조 네트워크는 이 교수 연구팀이 동물보호법을 위반해 은퇴한 검역 탐지견을 실험하고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의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인 우버가 다음 달 기업 공개를 앞두고 일본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우버는 일본의 투자 기업 소프트뱅크, 또 자동차 업체 도요타, 자동차 부품업체 덴소로부터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1,400억 원의 투자를 받기로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우버는 자사 자율주행 부문의 가치를 8조 원 이상으로 평가하고 이들 세 업체가 자율주행 차량 자회사의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 의혹과 관련한 미국 특검팀의 수사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미 법무장관은 러시아와의 공모나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는 대통령을 상대로 이런 사기극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도에 박상남 기자입니다. 미 법무부가 러시아 스캔들 의혹에 관한 로버트 뮬러 특검팀의 수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보고서 분석 결과 특검팀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의혹과 관련해 기소 판단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은 보고서 공개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특검팀이 확보한 증거로는 혐의 입증이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The Deputy Attorney General and I concluded that the evidence developed by the special counsel is not sufficient to establish that the president committed an obstruction of justice offense. 이와 관련해 AFP 통신은 특검이 사법 방해 의혹과 관련해 결론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건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바 장관은 2016년 대선 캠프와 러시아 간 내통 의혹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That the Russian government sponsored efforts to illegally interfere with the 2016 presidential election, but did not find that the Trump campaign or other Americans colluded in those efforts.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 보고서 공개 직후 한 행사에 참석해 앞으로 대통령을 상대로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This should never happen to another president again. This hoax. This should never happen to another president again. 미 법무부는 지난달 특검 수사가 끝난 뒤 보고서 내용을 간추린 4쪽짜리 요약본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 전체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치자 400쪽짜리 전체 분량 가운데 수사에 민감한 내용을 뺀 편집본을 이번에 공개하게 됐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새 앨범 발매 일주일 만에 판매량 200만 장을 돌파하며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음반 판매량 집계 사이트 한터 차트를 보면 지난 12일에 발매된 방탄소년단 미니 앨범 맵 오브 더 소울 페르소나는 어제까지 213만 480장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방탄소년단 앨범 사상 첫 주 최다 판매량으로 지난해 5월에 발매한 Love Yourself 전티어가 기록한 100만 3,524장을 2배 이상 넘겼습니다. 앞서 방탄소년단은 지난 3월 새 앨범 예약 판매를 시작한 지 5일 만에 선주문 268만 5,030장을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오늘 구름이 많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주말인 내일은 다시 맑고 따뜻해진다고 합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하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선선하다고요? 네, 현재 서울 기온 16.9도로 예년 기온보다 2도나 낮아서 비교적 선선합니다. 특히 동풍의 영향을 받는 영동과 영남 등 동쪽 지역은 어제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특히 경북 포항 같은 경우에는 어제 무려 27도까지 올랐는데 현재는 12도로 어제보다 15도나 낮아서 비교적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은 다시 맑은 하늘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남부지방은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남부 내륙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 회복하겠고요. 낮 기온이 20도까지 오르면서 따뜻하겠습니다. 또 미세먼지 걱정 없이 공기도 깨끗해서 나들이 즐기기 좋겠습니다. 다만 일요일 밤한때 제주도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 초까지 뚜렷한 비 소식이 없어서 내륙은 점점 더 건조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강원 영동 지역에는 건조 경보까지 발효 중이니까요. 주말을 맞아서 산행 가시는 분들은 불씨 관리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하늘공원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최근 백두산 천지에서 화산 분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요 며칠 동안 백두산 화산이 포털 사이트 인기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2002년부터 백두산에서 화산 분화 징후가 나타나며 백두산에 대한 연구와 화산 분화 대응책 마련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백두산 천지 화산 폭발 징후 그리고 대응책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성효 부산대 지구과학 교육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백두산 천지에서 화산 분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징후가 있는 건가요? 예, 이번에 제기된 것은 앞에서 말씀해 주신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백두산 천지 지하에서 화산성 지진이 급정했더랬고 그 이후에 지표면이 천지 칼데라 외륜산이 융기가 되었다가 2009년도부터 조금 가라앉기 시작했더랬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화산성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지표가 융기하는 그런 징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언제라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백두산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해야 된다. 분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예, 어제 타이완에서 6.1 규모의 지진이 났습니다. 백두산 화산 분화에 영향이 있을까요? 그 전혀 관계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대만 그 화련 지역은 서울에서 약 1,500km, 예. 제주도에서 1,100km 떨어진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럼 가까이 있는 일본 지역의 지진은 영향이 있을까요? 예, 일본은 그 홋카이도나 혼슈 북부 같으면 1,100km 정도 떨어져 있지만은 2011년도와 같은 리히터 지진 규모 8, 9 정도의 큰 지진이 발생해서 그 백두산 주변의 그 지반을 흔들어 버리면은 크든 작든 어떤 분화 가능성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백두산이 활화산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위험한 축에 속합니까? 예, 우리가 활라산이라고 하면은 현재 용암이 나오든지 화산재가 나오는 화산 외에도 과거 1만 년 이내에 분화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은 활라산으로 분류를 하고요. 지구상에 현재 1,550개 정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백두산은 역사시대에 분화한 기록이 있고 마지막 화산 활동이 1903년, 1925년에 있었기 때문에 활라산으로 분화가 되고 이미 뉴스 등에 나온 것처럼 백두산 지하에 마그마 방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그래서 언제라도 분화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화산에 속합니다. 그럼 백두산 천지 화산이 분화가 되면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규모는 이제 그 화산을 정밀하게 모니터링을 해야 지금 어느 정도의 마그마가 어떤 속도로 올라오니까 이번 분화에서는 화산 폭발 지수 어느 정도의 화산 활동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네. 현재 그런 정밀 모니터링을 저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예. 백두산이 과거 전력이 1000년 전인 서기 946년 11월 달부터 947년 2월 그 겨울에 화산 폭발 지수 7이라는 규모로 대폭발을 했기 때문에 네. 가장 큰 폭발을 하면은 화산 폭발 지수 7, 그거보다 적은 걸 하면은 이제 규모가 6, 5, 4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백두산 천지 화산이 분화하게 되면 과거 때보다 더 피해가 커지게 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올라오는 마그마의 양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네. 천지에 20억 톤의 물이 담겨 있기 때문에 천지 물의 온도는 평균 8도씨 정도인데 네. 올라오는 마그마는 1000도 정도가 되기 때문에 1000도 되는 마그마와 8도 되는 물이 만나면 물은 기화해서 수증기로 바뀌고 예. 마그마는 올라오면서 냉각 수축해서 화산재와 부석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럼 그것들이 뒤섞여 가지고 나오게 되면은 올라오던 마그마 양에다가 기포를 가지고 있는 부석이라든지 수증기가 섞이면은 훨씬 더 많은 양이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네. 1000년 전과 같이 나온다고 하면은 매우 큰 피해를 볼 수가 있고요. 백두산이 1000년 전 서기 946년도에 폭발적으로 분화할 때 그게 우리가 서력 기원을 쓰는 예수님 탄생 이후로 현재까지 있은 화산 활동 중에 가장 큰 화산 활동이 그 백두산 화산 활동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매우 큰 피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백두산이 폭발적으로 이제 분화를 하면 화산재는 다 동쪽으로 가서 북한의 양강도, 항정도를 지나서 동해 바다를 지나서 일본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네. 예, 그러면은 북한의 그 양강도, 항정도 지역에 근접 화산재, 화세류라는 것들, 그다음에 라하르, 화산 이류, 그다음에 화산재가 비처럼 떨어져서 쌓이고 이렇게 되면은 예. 그 일대 농작물이 초토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이한 경우에 2013년 6월 7일과 같은 경우 같으면은 백두산이 폭발적으로 분화한다고 하면 화산재가 원산을 통과해서 강원도 쪽으로 해서 남한을 덮치면서 동해안 쪽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남한에도 피해를 줄 수가 있고, 그래서 화산재에 의한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백두산 천지 화산 분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국민안전처의 화산 대응 시스템이 지난 한 6년간의 연구에 의해서 그 시스템이 돼가지고 구비가 되어서 언제라도 오늘이라도 지금 이 시간에라도 백두산이 폭발적으로 분화했다는 기초 자료가 입수가 되면은 바로 수치 모의를 통해 가지고 화산재가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고 용암은 어디까지 나가고 화설이는 어디까지 있고 그래서 어떠한 행동으로 대피를 해야 된다. 그런 매뉴얼이 다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작년에 기상청이 백두산의 화산 관측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건 이제 정부 측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계속 접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월요일에 국회에서 백두산 화산 분화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는데 교수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셨죠? 예, 이 자리에서 백두산 화산 분화에 대해서 대응책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대응책보다는 이제 우리가 백두산에 대해서 실효적 기백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백두산을 이제 4등분으로 나눠서 하면은 1, 2, 3, 4분면은 중국 측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4, 4분면은 북한 측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 장비가 우리 기상청의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국 측에 현재로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4, 4분면에는 또 장비도 부족하기 때문에 북한 측에 우리가 장비를 지원해서 그 백두산에 대해서 화산 전조 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상을 관측을 해서 그 관측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물, 그 자료와 결과물을 북한에도 제공해주고 우리도 가지고 와서 우리 국민들에게 백두산 현황이 어떻다는 것을 속 시원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네. 남북 협력 연구가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학자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 남북 협력 연구가 좀 빨리 진행되기를 기원하면서 그 공청회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성효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셰프 컬렉션 인덕션으로 오늘의 요리를 시작합니다. 섬세한 불 조절로 맛의 디테일은 살리고 전에 없던 최대 화력으로 요리를 더 맛있게. 맛을 살리는 불꽃. 삼성 셰프 컬렉션 인덕션. 갤럭시 S10 5G가 KT5G와 만나면 갖게 되지. 원하는 대로 볼 수 있고 어디서든 즐길 수 있고 내 모습을 바꿀 수 있는 초능력. 너도 가져볼래? 갤럭시 S10 5G 구입 시 부담은 반으로. KT5G 슈퍼체인지. 당신의 초능력 KT5G. 한나라 두 대통령, 이런 표현을 뉴스를 통해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석유 부국, 또 미스 유니버스를 자주 배출하는 나라 정도로 알고 있던 베네수엘라가 국가 혼란의 대명사처럼 뉴스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사태 여러 궁금증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역할이 궁금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더 넓은 세계 첫 번째로 가볼 나라는 중남미 베네수엘라입니다. 그동안 한반도 정세와 남북미 관계에 대해 명쾌한 분석을 들려주신 분이죠.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그 베네수엘라 뭐 다들 다 잘 아는 것 같지만 또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또 몰라요. 어떤 나라입니까? 그렇습니다. 뭐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 우리한테는 이제 석유가 많은 국가다, 네. 미인이 많은 국가다, 그 정도의 그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지만 뭐 나름대로 중남미에서는 그 역사가 또 꽤 오래됐고요. 독립한 지도 오래됐습니다. 네. 처음 이제 확인된 것은 1500년에 이제 컬럼버스가 발견한 후에 스페인의 식민지를 한 300년 정도를 경험을 했죠. 그러다가 1819년에 대컬럼비아라에서 이제 인근 국가와 함께 독립을 했다가 1830년부터 이제 온전한 독립 국가가 돼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네.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베네수엘라 하면은 석유의 나라, 석유 부국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여전히 석유의 매장량은 단위 면적당 매장량은 1위입니다. 아, 단위 면적당 그렇죠. 매장량. 예, 국가 크기가 한반도에 지금 나오는 것처럼 3.8배 정도 되거든요. 예. 그렇게 계산을 하면 그만큼 매장량이 많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는 있는데 네. 예. 여전히 석유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거의 국가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거의 부도 사태 이상으로 굉장히 큰 혼란에 빠져 있죠. 그래서 전 세계의 뉴스가 되고 아까 앵커 멘트 처음 시작할 때처럼 또 미국과 국제사회의 그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국내 정치권에서는요, 뭐 이전에 차베스 정권 때에 포퓰리즘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이렇게 이제 공격성 비판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뭐 간단하게 얘기할 거는 아니다라고 보이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가 핵심적으로 작동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뭐 이제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이 자원의 비극 혹은 자원의 저주라는 혹은 예. 이제 네덜란드병이다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죠.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1950년대 후반에 그 네덜란드 앞에서 이제 천연가스가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러고 났더니 이제 그 네덜란드가 원래는 화해 국가, 농업 국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천연가스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너무나 쉽게 돈을 벌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달러가 많이 들어오니까 점점 국내 물가는 상승하고 예. 국내 물가가 상승하니까 임금이 올라가서 제조업은 어려워지고 네. 화해 농업도 다 망하고 왜냐하면 화해 농업을 거기서 하는 것보다는 사갖고 오는 것이 식량도 마찬가지지만 가격이 훨씬 더 싸게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어려움을 사실 네덜란드가 겪었습니다. 이제 비슷한 국가가 북유럽의 노르웨이도 있었고요. 예. 그게 이제 자원의 저주라고 불리는데 그렇게 돼서 그 두 국가는 사실은 성공적으로 거기서 벗어났죠. 그래서 벌어들인 돈을 활용해 갖고 산업을 다각화하고 특히 첨단 산업으로 빨리 움직여서 이 부를 잘 분배하는 형태로 움직였지만
대부분의 자원 부국들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유 생산 국가들 우리가 잘 아는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도 여전히 석유의 그 뭐 산업의 대부분을 지금 의존하는 상태고 나름대로 뭐 국부를 만들어서 해외에 대한 그 자본 투자를 하고는 있지만 네. 여전히 그 국가 내에서 뭔가 경쟁력 있는 산업을 만들어내지 못했죠. 예. 다시 베네수엘라로 돌아온다면 베네수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96%가 수출 산업에 아직도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자원을 재분배를 못하고 사업을 다각화하지 못한 책임이 사회주의에 있습니까? 아니면 독재에 있습니까? 다른 요인입니까? 둘 다. 그건 정치권에 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뭐 좌파와 우파의 그런 뭐 분명히 차이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부정부패죠. 그리고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독재죠. 네. 이제 그러기 때문에 투명성이 부족하고 또 그 부정부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뭐 좌파 파퓰리즘에도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좌파 파퓰리즘이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주요 산업들을 다 국유화를 했거든요. 예. 특히 석유 산업과 전력 산업을 국유화를 했더니 그것이 투명성 있게 경영이 못 되고 많은 부분 그 안에서 부패가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측근들을 안 치게 되니까 네. 그런 문제들이 원유 가격이 높았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원유 가격이 공두박질을 하니까 이게 이제 생산이 해봤자 수지 타산이 안 맞고 수출이 안 되기 시작하고 그랬더니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랬군요. 지금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는 현지 시민들의 목소리를 잠시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No tenemos nevera, no tenemos los aparatos se me quemaron, me quemó la nevera, el televisor ya hasta que se explota, no tenemos comida, la comida se dañó. Las autoridades tampoco están presentes, por así decirlo, entonces uno anda como con cuidado, tratando de resguardarse y bueno, de llegar para su casa. 뭐 정전 문제도 있다고 하고 물 부족 사태도 있고 치안 문제도 불안할 것 같고요. 지금 어느 정도로 심각합니까? 아주 심각하죠. 인플레이션이 170만 %지, 네? 170만 %랍니다. 170이 아니라 170만 %. 아. 1년 사이에 그만큼 물가가 170만. 그러니까 저도 상상이 안 가는 거고요. 네. 이 정도의 퍼센테이지는 거의 전쟁을 치를 때 이제 국가가 워낙 모든 총력전으로 들어가면은 그 안에서 인플레이션이 뛰게 되는데 그때도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경제는 거의 지금 다 붕괴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경제가 붕괴되니까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전력. 사실은 베네수엘라가 전력을 수출하는 국가였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한 그 13년 이후부터 이 전력 사정도 안 좋아지고 그리고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전력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품 같은 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품의 가격이 너무 높아지는 거죠. 네. 인플레이션이 170만 %니까 작은 부품 하나도 절대 지금 구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력 사정도 어려워지고 그리고 뭐 좀 이따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 정치 사정은 둘로 나뉘어서 지금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예. 지금 작년까지만 370만 명, 전체 인구가 지금 한 3,400만 명 베네수엘라가 되니까 10% 가까운 인구들이 일종의 엑소더스로 인접국으로 지금 피신한 상태고요. 네. 올해 연말까지 한 500만 명 정도가 아마 이주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쳐서. 이제 합쳐서 추가로 100만여 명이 더 나간다는 그렇죠. 거죠. 지금 거기서 살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네. 탈출을 하는 거죠, 일종의. 베네수엘라 내부만 지금 갈등이 있는 게 아니라 베네수엘라 사태를 바라보는 이제 인접 국가 또는 강대국들 입장이 확연하게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목소리로 뭐 지원을 해준다거나 갈등을 풀게 돕는다거나 이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안에 이제 국제 정치의 복잡한 역동이 지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이 마두로 대통령, 지금 베네수엘라의 현 대통령이죠,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따로 있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과이도 국회의장을 지지하는 국가들이 따로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좌파와 우파로 나눠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핵심적으로 미국을 비롯해서 EU, 이제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라고 불리는 그 국가들은 과이도 국회의장, 다시 말씀드리면 마두로의 좌파 정권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네. 마두로 대통령 이전에 차베스 대통령 때부터 미국은 눈에 가시 같았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네. 바로 이 중남미라는 건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뒷마당 같은 네. 수준이거든요. 쿠바를 비롯해서 안보와 사활적 이해가 걸려 있는 데이기 때문에 늘 미국 친미 정권을 세우려고 우리가 뭐 역사를 공부해 보면 쉽게 나옵니다만 친미가 우익 정권이라도 독재 정권이라도 다 지지를 했었죠. 네. 네. 좌파 정권이 들었으면서 미국의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거세게 그런 반미를 하니까 눈에 가시처럼 생각을 해서 그 정권을 어떻게든지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마두로 정권도 지금 그런 상황에 등장하고 있으니까 미국을 중심한 서방 세계에서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고 반면에 그 원래 전통적으로 베네수엘라가 이제 사회주의를 표방을 해왔기 때문에 차베스 때부터 관계를 잘 맺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두로 정권을 계속 지지하고 있는 네. 그런 네. 입장이죠. 그 UN 같은 국제 단체는 어떤 입장인가요? 유엔은 지금 좀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그리고 유엔이라는 곳이 워낙 여러 국가가 모여 있는 것이고요. 네. 좀 좁혀 얘기한다면 5개의 유엔 상임 이사국에 의해서 좌우지우지되지 않습니까? 네. 그 상임 이사국이 지금 나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마두로 현 정권을 지금 지지를 하고 있고 나머지 프랑스와 영국과 물론 미국은 지금 과이도 국회의장을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지금 결의안이 통과를 되려고 뭐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 미국 네. 주도로 과이도 의장을 세우고 마두로 정권을 이제 비판하는. 근데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반대하고 있죠. 네. 근데 핵심은 유엔이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일단 좀 이 사태를 안정시켜야 되는데 지금 뭐 안전이장 보장 회의 자체 내에서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유엔이 사실상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혹시 뭐 베네수엘라 사태의 배후다, 지금 정권을 흔들어서 혼란을 조장하고 정부를 바꾸려 한다, 이게 출발이다,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차베스 정권 때부터 계속 미국은 그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나름대로 베네수엘라의 정권을 흔들려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을 해왔죠. 네. 그렇다고 이게 무슨 어떤 비밀 작업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까지는 제가 하기는 힘듭니다. 그건 공개된 예.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는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시 정책을 하고 있었고 미국이 네. 지금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쿠바와의 관계도 안 좋고, 그래서 지금 사실 미국 주도로 이 과이도 의장을 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 볼 게 유럽 연합 EU가 지금 과이도 의장을 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지금 미국이 말씀드린 전통적인 중남미 국가의 미국의 이해만을 반영한 것은 아니고 지금 이 마두로 정권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5월 달에 선거가 있었거든요. 베네수엘라. 네. 그 선거 자체가 부정선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인정할 만큼. 그래서 마두로가 연임에 성공을 했죠. 그런데 상대편 그 야당 지도자가 아예 선거에 못 나오게 막아버렸습니다. 자격을 박탈시켜버린 박탈시켜버렸죠. 예, 그렇게 하고 뭐 부정선거의 징후들은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유럽 연합 같은 경우에는 그 선거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다라는 네. 그런 입장이죠. 지금 과이도에 대해서도 자격을 사실상 박탈을 했더군요. 네. 앞으로 무슨 선거가 이루어지더라도 국내법에 의해서는 과이도가 출마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차베스부터 시작해서 지금 마두로 정권도 정확하게 저희가 이 규정을 한다면 독재 정권이 맞고요. 네. 그러니까 뭐 차베스 같은 경우에 14년을 해왔고 그 안에 민주주의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비록 선거를 하긴 하지만 그것이 부정선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 후보가 나올 수도 없을 만큼 막아놓고 네.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네. 그 정권이 민주주의 요소가 있다고 볼 수는 없죠. 네. 뭐 배후 여부를 떠나서 미국이 지금 개입하고 있는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 볼튼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이 노트북에다가 7,000명 컬럼비아라고 쓴 것을 이 기자들이 볼 수 있게 해줬거든요. 그것은 컬럼비아에 이제 미군 7,000명을 보내서 베네수엘라에 개입을 하겠다. 네. 이제 그런 의도라고 이제 다 얘기를 했었는데 네. 아직까지 군사적인 개입의 징후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콜롬비아가 베네수엘라랑 인접해 있는 네. 국가죠. 그리고 콜롬비아도 원래 좌파 정권이 굉장히 오래 있었는데 지금 그 마약으로 또 문제가 심각해지지 네. 않았습니까? 한 예. 10년 전부터 정권이 바뀌면서 지금 친미로 돌아서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 시점에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게요. 예. 뭐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이 민주주의냐 독재냐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익이 있냐 없냐. 그렇죠.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별 관심을 없고 그런 국가 전략에 여러 번 아주 명확하게 미국은 앞으로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간섭해서 정권을 교체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했었거든요. 오히려 네. 이전에 오바마 행정부나 민주당 정부 같은 경우에 민주주의 가치 전파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할 수도 있지만 트럼프 지금 행정부는 좀 다른 입장입니다. 예. 그럼에도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는 군사적인 개입 가능성을 비롯해서 굉장히 강력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역시 이 중남미라는 특수성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반영된 것이다. 설사 트럼프 대통령 같이 계산을 빨리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중남미는 놓칠 수 없다. 네, 그런 국가의 판단인 것 차원에서. 같습니다. 예. 네. 아까 군대 말씀 잠깐 해주셨다는 아직은 뭐 미군이 움직인 건 아니고요. 예. 근데 콜롬비아 그러니까 인접국의 파견 가능성을 볼턴은 흘렸고, 근데 러시아 군대는 들어가 있잖아요. 소수지만 예. 100명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거는 그러면 지금 마두로 대통령이 불러서 들어온 겁니까? 군사 자문단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이미 그 러시아와 중국과는 군사적인 차베스 대통령 때부터 서로 간의 그 군사적인 협력이 계속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 군사 자문단은 지금 여전히 베네수엘라에 지금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앞으로도 이 군사적인 가능성은 개입 가능성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크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대외 개입을 줄이려고 하는지 대외 개입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비록 말씀드린 것처럼 중남미가 사활적인 이해가 걸려 있다 하더라도 군사적인 네. 것은 좀 별개의 문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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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개입은 당연히 안 해야겠지만 이런 상황이 이제 사태 해결이 될 어떤 뭐라고 할까 단초가 안 보인다는 것 맞물려 갖고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마두로나 과이도 둘 중에 한 쪽이 좀 정리가 돼야 네. 그다음에 이제 국제사회가 한쪽을 파트너로 삼아서 베네수엘라의 경제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는 방안으로 한 발씩 나갈 수가 있는데 네. 예. 지금 워낙 그 국내적으로 갈등이 심각하니까 국제사회에서도 어느 쪽을 상대로 파트너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예, 이렇게 알겠습니다. 되니까 중요한 것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예, 뭐 어느 쪽으로 균형추가 쏠려야 뭐 길이 뭔가 분석이 나올 텐데 뭐 대등하게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 뭘 더 여쭤볼 게 없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뉴스 1부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